뭐 결국 실패해서 뭐 고소도 당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나온 거죠. 실패는 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대형 은행 대출 심사를 거의 다 통과했다는 건 애나의 서류 위조 실력은 인정해야 된다는 뜻일 거예요. 이 사람은 조작을 잘합니다. 대출이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수표를 위조해요. 애나는 위조한 수표를 A은행에 입금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은행에 가요. B라는 은행에 가서 인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만들어냈어요. 이 돈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 사치를 보여줬던 거고요. 너무 단순한 방법인데도 오랫동안 들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애나는 거짓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미국인이 아니니까 체류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나가 발급받은 비자는 조금 특이합니다. 발급받는 사람이 제3국에 있어야 된대요. 왜 이런 비자를 받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자를 갱신하러 나갔던 건데 그거를 해외여행처럼 위장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여행 가는 것처럼 속인 거고요. 뭐 비자 갱신 겸 여행이기도 한데 한 번은 남미의 섬을 고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공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야 되니까. 전화하더니 자기가 항공사 여기 CEO와 친한 사람인데 개인 전용기를 제공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애나가 여기 항공사 대표랑 만난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개인 비행기 타게 해줄 정도의 뭐 친한 관계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직원들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개인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가버려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항공사 대표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재벌 상속녀나 되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무료로 뭐 우리 여객기 타겠어? 뭐 이런 생각에 당연히 돈을 낼 거라고만 생각하고 뭐 따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돈을 낼 리는 없죠.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렇게 쳐온 사기들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1편의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레이첼 윌리엄스 있었죠. 2016년 뉴욕 클럽에 갔다가 독일 상속녀라고 알려진 애나를 처음 만난 겁니다. 이때 대화 잘 통했고요. 여행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금방 친해졌는데 애나가 먼저 레이첼을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거나 개인 헬스 트레이너도 붙여주고 명품도 선물하면서 접근을 오히려 해온 거예요. 레이첼은 애나의 선물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고요. 고맙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5월 애나는 미국의 비자 기간이 끝나갈 때가 오니까 이걸 연장하러 해외에 잠깐 또 나갈 때가 됐습니다. 이걸 또 여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친구가 된 레이첼에게 같이 모로코 여행을 가자고 속여요. 레이첼 입장에서 여행은 맞는데 뭐 필요한 준비도 다 해준다는 겁니다. 뭐 거절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같이 갔는데 하루에 7,000달러나 되는 5성급 호텔을 잡아요, 애나가. 그리고 입장료가 또 500달러씩이나 되는 여기가 입생로랑에서 만든 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또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그래야 SNS에 올리고 또 사기칠 준비물이 되니까. 레이첼은 애나 덕에 제대로 또 해외여행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숙박비, 뭐 입생로랑 입장료 결제해야 되는데 애나의 카드가 사용이 안 돼요. 애나는 신경질적으로 이게 해외 카드라 그렇다. 카드 번호 잘못 입력한 거 아니냐. 뭐 내가 직접 입금하겠다. 대신 해외 계좌니까 며칠 걸린다. 뭐 이러면서 화를 내요. 직원들도 결제가 되는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보내줄 수 없다면서 애나를 계속 붙잡았거든요. 애나가 이때 266억의 대출 승인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심사원에서 독일에 가는 건 아직 모르고 있을 때라 금방 승인이 날 줄 알고 그 돈들을 이번 여행에 조금 쓸 생각이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호텔과 애나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결국 옆에서 눈치 보던 레이첼 윌리엄스가 빨리 이 상황을 좀 끝내고 싶어서 대신 자기 카드를 내밀었어요. 사실 신용카드를 보증으로 맡긴다고 해서 이게 결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레이첼도 이건 알죠. 하지만 당장 이 뻘쭘한 분위기 좀 피해보려고 자기 법인 카드를 보증용으로 낸 겁니다. 나중에 NI 카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 계산을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그 입생로랑 정원에서도 또 반복되니까 레이첼이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이첼 혼자 뉴욕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돈 한 푼 없는 애나는 어떻게 했느냐?
소매치기에 지갑을 도둑 맞았다면서 미국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비행기표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도 이 와중에 1등석을 또 원하는 겁니다. 다 친구들도 부자니까 1등석 타는 게 당연하거든요. 미국에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지만 연락을 끊었고 당연히 비행기 표값 주지 않습니다. 한 달쯤 지나는데 레이첼 윌리엄스가 갑자기 카드값 고지서 2장을 받게 된 거예요. 애나와 모로코 갔을 때 계산됐던 그 호텔 숙박비, 입생로랑 정원 출입 내역인 거죠. 애나가 계산을 하지 못해서 보증용으로 맡긴 자기 카드가 결제됐던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레이첼이 먼저 뉴욕에 돌아갔으니까 애나가 혼자 모로코에 남아있죠. 그러면은 자기도 이 카드 받아서 뉴욕에 돌아오면 되는데 바로 오지 않고 혼자 모로코에서 이 레이첼의 카드를 쓰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이 금액이 62,000달러나 됐다는 거예요. 이건 레이첼과 애나 사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법인카드라는 게 문제죠. 레이첼이 이제 회사에게 또 책임을 또 추궁당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문제가 너무 커져요. 이거 알려지면은. 레이첼은 일단 그래서 자기 돈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메꿉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동안 모은 돈 다 여기에 쓸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집세도 내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애나에게 모로코 여행 비용 돌려달라고 전화했지만 애나는 3개월간 연락을 피하다가 500달러를 갚습니다. 이게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500달러만 갚은 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미 조금의 돈은 갚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애나는 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조금 갚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 좀 이런 거 노렸던 것 같아요. 6천만 원 날리고 직장에서 잘릴 뻔 했으니까 레이첼은 이제 애나가 자기 친구가 아니고 독일의 상속녀도 아니라고 믿게 됐어요. 혼자 미국에 돌아온 애나는 여러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잘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곳마다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뉴욕 호텔 업계에서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던 거죠. 블랙리스트가 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친구들 집 돌면서 그날그날 해결하게 됐는데 또 사실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는. 또 가짜 수표 만들어서 은행을 속였고 이 돈으로 LA를 갑니다. 애나는 여행이나 비싼 호텔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의외로 자기가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걸렸다며 말리부의 재활치료시설을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고급이긴 한데 이게 또 진짜 치료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재활시설에 들어간 그 기간은요, 체류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비자를 연장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3개월 만에 레이첼 윌리엄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애나는 이게 돈 갚으라는 전화일 게 뻔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레이첼의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외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애나는 이 기회에 다시 레이첼과 친해지고 또 속여서 어떻게든 뜯어내볼 이런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모로코에서 돌아온 뒤로 레이첼은 애나를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인작전을 벌였던 거죠. 이렇게 2017년 10월 3일 LA에서 체포됐어요. 애나 델비를 사기죄로 신고한 사람들은 더 있었는데요. 그동안 돈을 받지 못한 호텔과 항공사, 가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은행들이었던 겁니다. 개인 신고라면은 합의 봐서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악플 달거나 스토킹 이런 사람들 고소했다가 결국 선처하고 고소 취해주는 이런 일들 많잖아요. 이게 이미지 관리상 소속사의 권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기업은 신뢰도를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최우선인 집단이거든요. 범죄에 노출됐고 범죄자를 용서하는 회사와 거래하고 싶은 곳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당한 기업이 이미지를 지키는 방법은요, 건드리면 최대한 응징한다는 이런 강한 태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기업들은 대형 로펌의 관리를 받는 곳들이기도 하니까요. 애나 혼자서 결국 변호사 수십 명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손해배상금도 막대하겠죠. 이제 애나 소로킨으로 실명이 밝혀졌어요. 적용된 혐의들 모아보니까 1급 절도 2건에 2급 절도, 3급 절도 1건,
수표 사기, 서비스 절도까지 10가지가 됐습니다. 서비스 절도는 이용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요거 말하는 거죠. 가장 혐의가 큰 거는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예요. 250억 이상의 대출을 시도했고요. 이 대출을 이용해서 다른 은행에서도 또 추가로 1억을 빌렸죠.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1인 2억으로 대출 대리인까지 속였는데, 이 대리인은 시간당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면 뉴욕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 업계 최고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실제로 또 실력 좋으니까 대출 승인 직전까지 가긴 했어요. 하지만 은행 심사원이 직접 독일에 가서 800억짜리 상속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니까 애나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노리고 있던 건물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핑계로 애나는 대리인에게 약속 못 지켜서 대출 승인 임대가 되지 않았으니 수임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3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고소당했고요. 애나 소로킨의 재판은 2019년 3월 20일에 처음 열립니다. 체포되고 1년 5개월 만인데 좀 오래 걸린 것 같죠.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 은행을 쉽게 이용해요. 간단하게 빨리 끝납니다. 이게 자동화돼서 편해 보이는 거지, 사실 금융거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뚫으려면은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 준비들은 애나 경우처럼 사기 대출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이런 범죄를 미리 저질러야 되는 것처럼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의 피해만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독일 상속료라고 했으니까 독일의 은행에 가서 신탁 계좌 확인부터 해야 되고요. 이 계좌 대리인은 또 누구고, 뉴욕의 은행은 어떤 과정으로 사기를 당했으며 대출 대리인은 어떻게 속았는지, 이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고요. 혐의들이 사실로 밝혀져야만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금방 안 되겠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피고인이 되는 애나의 권리 행사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판을 받는 사람의 옷차림도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애나가 법원에서 준비해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1시간 넘게 입장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명 연예인들만 담당한다는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2019 SS 재판룩을 만들어 입고 법원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자기 돈 써서 한 일이고 규정에 맞춰 입은 거긴 해요. 문제는 안 되겠는데 사실 바보짓이죠. 형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면 판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반성하는 태도를 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가명의 여지, 반성의 태도 이런 거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뻔뻔하죠. 그동안 자기가 써먹어 왔던 제복 효과를 전혀 결정적인 순간에는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재판 때마다 항상 새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 입은 옷들만 모아서 따로 올리는 재판 룩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만들었어요. 팔로워가 꽤 많네요. 나중엔 사람들이 애나의 재판 내용보다 와, 오늘은 무슨 옷 입고 나올까? 이거를 더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이 옷은 선고를 내리는 마지막 재판에서 입은 옷이거든요. 자기가 결백하다는 의미에서 흰색을 고른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증인석에 나와서 피해 사실 증언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 하나가 보였다는 거죠. 자기 피해 사실을 너무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들 높은 학력에 경력도 좋고 배경도 좋고 돈이 많아요. 하지만 애나는 아무것도 없는 25살짜리 어린 여자 거짓말쟁이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속았다는 게 좀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판에 나온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다 솔직하게 결국 진술했어요. 애나가 재판을 받는데 결정적이었던 레이첼 윌리엄스도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울죠. 애나와 친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시간들을 후회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애나의 변호사가 이제 레이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신문을 하거든요. 2년간 알고 지내면서 좋아, 피해 사실 그런 거 알겠어. 그럼 레이첼 너는 애나에게 뭘 해줬냐고 물어본 거예요. 레이첼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해준 게 없거든요. 그동안 만날 때마다 애나가 다 돈을 써왔습니다. 모로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레이첼은 애나에게 한 푼도 쓴 적이 없어요.
모로코에 가서도 애나가 레이첼에게 네 카드로 좀 결제해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레이첼이 자기 카드를 꺼냈던 거고요. 뉴욕으로 돌아갈 때도 카드를 받아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애나가 레이첼 카드를 사용한 건 절도에 해당이 되지만 법인 카드잖아요. 이 사람 개인 카드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 카드. 그걸 보증용으로 맡긴 건 어디까지나 레이첼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이 점은 분명히 애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겁니다. 1944년 10월 11일 미국의 유명 가수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영화 배우기도 하거든요. 이름이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데 파라마운트라는 그 유명 극장에서 공연하던 날 이 사람을 보고 꽤 많은 여성들이 실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시나트라 효과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유명인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실신하는 이런 현상.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데 공연 홍보 담당자들이 여성들을 고용해서 일부러 기절해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속인 거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홍보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애나의 변호사가 이 이야기를 재판에서 사용해요. 그동안 애나가 재벌 상속녀라고 거짓말했던 건 시나트라와 홍보 담당자들이 했던 그 당시 마케팅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 가치를 좀 부풀리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력서에 뭐 경력을 좀 더 과장해서 쓴다든지 SNS에 우리가 사진 올릴 때도 조금씩의 보정은 다 하잖아요.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가 되지만 애나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죠. 하지만 애나는 재판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고 꾸준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표 위조나 서비스 절도를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 다른 사람의 금전 피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2019년 4월 25일 마지막 재판에서 애나 소로킨은 10개의 혐의 중 8건에서 유죄를 받습니다. 4년에서 12년형이 나왔어요. 이건 4년 정도 일단 들어가서 살고 그 뒤에 뭐 반성하는 정도, 뭐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 이런 거 판단해서 뭐 최대 12년까지 또 더 살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24,000달러의 벌금과 199,900달러의 배상금 지불하게 됐는데 레이첼 윌리엄스가 고소했던 57,000달러의 절도와 1억 원의 은행 대출 사기는 무죄를 받았어요. 변호사가 일을 잘한 거죠, 이건. 그리고 애나는 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자기를 포함한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대요. 예. 이 재판이 3년 전이거든요. 내야 할 돈만 2억 7천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애나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죠, 사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다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감옥에 있던 애나에게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32만 달러 줄 테니까 가짜 상속녀인 애나 델비에 관한 드라마를 찍겠다. 판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범죄 사건을 가공해서 영화와 드라마로 많이 팔아왔던 나라예요. 당사자들이 책을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샘의 아들들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범죄를 이용해 2차 수익을 내는 행위가 금지됐거든요. 샘의 아들들 사건은 여기 링크해 둘게요. 누르시면 이동됩니다. 그래서 애나가 벌금이랑 배상금을 내는 정도의 판권료만 받았고요. 나머지 추가 수입, 런닝 개런티라고 해야 되나? 이 드라마가 흥행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금액,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사실상 넷플릭스가 빚을 다 갚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 드라마가 이거예요. 인벤팅 애나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재밌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중 하나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애나 만들기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애나 만들기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2021년 2월 11일에 애나 소로킨은 가석방 됐어요.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주 만에 비자가 끝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민 단속국에 구금 중이에요. 조만간 독일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여기까지죠.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있어요. 이번 영상은
미국의 셀럽들을 다 속이고 넷플릭스에서 인기 중인 가짜 상속녀 애나 델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죠. 범죄를 저질렀긴 하지만 사실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정도 사건을 저지를 만한 배짱도 있고, 그죠? 사람들을 상대하는 속이는 재능이 있으면은 사실 뭐 그걸 다른 일을 했으면 뭐가 돼도 됐을 만한 사람인데 항상 이 쉬운 길을 선택하면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은.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가석방 되고 비자 기간이 끝나면서 추방될 예정인데 가기 싫겠죠. 미국에서 해오던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미국에 난민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자국의 은행에 사기친 사람을 받아주진 않겠죠. 거절됩니다. 사기칠 능력과 의향이 충분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게 판사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독일로 쫓겨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2022년 1월이죠. 지금 2달 전인데 마침 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격리 중이고요. 치료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보면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생각나죠. 리플리 증후군은 뭐 실제 학계에서 쓰거나 정식 진단명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적 신조어에 가깝습니다. 이 말의 시작은 이 영화죠. 재능 있는 리플리의 주인공인 톰 리플리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자기 현실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세계관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또 믿어버리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애나 소로키는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자들을 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가상의 독일 재벌인 델비라는 가문을 만들었고 800억 원의 재산 상속녀를 연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뭐 리플리 증후군 같아 보여요. 하지만 애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부러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자기가 하는 말이 가짜고 사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법인카드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됐는지 레이첼은 베니티 페어를 그 유명한 잡지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애나와 같이 갔던 모로코 여행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책이 또 인기를 엄청 끕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 책으로 레이첼이 30만 달러를 벌었어요. 이 책은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가 판권을 샀거든요, 또. 그래서 조만간 레이첼의 시점으로 보는 애나 이야기가 HBO에서 드라마로 나올 예정이에요. 다행히 애나가 몰래 쓴 레이첼의 카드 내역은 카드사에서 취소해줬습니다. 애나가 베니티 페어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사건 당시에 레이첼이 고생은 혼자 다 했어요. 카드 회사의 도움으로. 하지만 손해가 전혀 없게 됐고요. 오히려 베스트셀러 작가로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를 끄느냐에 따라서 뭐 계약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돈을 계속 벌게 될 겁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이제 레이첼이.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애나고요. 저 오른쪽에 남자가 누구냐? 애나가 미국에 막 와서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 사귄 남자친구인데 IT 벤처 사업가라고 합니다. 신기한 게 한국 사람이에요. 출신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입양됐거든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헌터 리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이름은 이소익 씨라고 합니다. 테드에서 강연한 적도 있대요. 그럼 뭐 IT 분야에서 좀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테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두바이에 있다 그래요. 애나 만들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정체가 알려지는 걸 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업가인데 대형 사기꾼과 사귀던 사이, 뭐 사귀는 사이 뭐 이런 소문이 나면은 아무래도 좀 사업에 지장이 오겠죠. 그랬던 것 같은데 애나가 또 이 기집애가 또 언론 인터뷰 하면서 또 이 사람은 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하고 좀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남자친구 이야기를 잠깐 흘린 겁니다.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어요. 뭐 지금 사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바하마 섬에서 파이어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얼마 전에 소개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마약왕이 소유하던 섬이기도 했어요.
유명한 섬인데 파이어는 여기서 뭐 불이 아니고요. 회사 이름입니다. 파이어라는 회사가 새로 개발한 음악 어플 홍보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예요. 유명 힙합 가수랑 같이 주최한 행사라서 연예인 공연들도 많이 예정돼 있고요. 락 페스티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값이 비쌉니다. 12,000달러나 됐는데 구하기가 힘들 만큼 기대감이 좀 높았고요. 이게 잘 되면은 세계적인 축제가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이 주최자가 고소당하면서 망했거든요. 계획된 행사 프로그램이 실제와 너무 달랐던 겁니다. 관객을 이런 데서 재우고 매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소당했어요. 고소당한 주최자 이름이 빌리 맥펄랜드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 사람이 또 애나랑 친해요. 애나가 호텔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을 때 친구 집에 전화해서 며칠씩 지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연락해서 지내다가 친해진 사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파이어 페스티벌도 역대급 대형 사기극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이제 조만간 볼 거고요. 좀 준비되는 대로 이 사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